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96편 위덕왕의 도전과 좌절. 중흥의 길은 멀기만 하고. 위덕왕 원년 겨울 10월 고구려가 군사를 크게 일으켜 웅천성으로 쳐들어왔으나 패하고 돌아갔다. 위덕왕 즉위년 서기로는 554년에 고구려가 백제의 웅천성을 공격했다는 삼국사기 기록에 대해서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신라가 지금의 서울, 경기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지역에 있던 고구려 군사가 신라의 영역을 뛰어넘어 충청도 공주까지 쳐들어온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죠. 따라서 서울 역사박물관의 김기섭 연구원은 웅천성으로 쳐들어온 군사가 고구려 군사가 아닌 신라군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는데요. 한밭대학의 심정보 교수는 실제로 백제와 고구려가 웅천성에서 공방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웅천성이 꼭 웅진, 즉 공주에 있는 성이라는 선입견을 버린다면 삼국사기 이 기록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삼국사기에 나오는 웅천에 대한 위치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됩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웅천이 웅진, 즉 공주 쪽을 흐르는 금강을 칭하기도 하지만 경기도의 평택, 용인, 화성, 안성을 지나 아산만으로 흘러가는 안성천을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위덕왕 때 백제군과 고구려군이 싸웠던 웅천성은 바로 안성천 인근에 있는 작은 성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가설을 전제로 해서 위덕왕 당시 백제와 신라의 국경선을 그려본다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신라가 그 한강 유역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백제는 고구려하고 직접적인 국경은 아마 접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신라하고 백제는 그 안성천 정도에서 아마 국경을 서로 맞대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서 주를 설치한 것이 그 신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신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신주의 그 범위로 볼 때 아마 안성천을 그 사이에 두고서 국경을 맞대고 있을 것 같고, 동쪽 경계는 신라하고 백제 사이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신라의 경우 영토를 새로 확보하면 주를 새로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해서 다스리는데, 지금의 서울, 경기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신주를 설치했다는 기록만 보이는 걸로 봐서 백제 동쪽의 국경선은 예전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어쨌든 신라가 백제의 옛 도읍이 있던 한성 일대의 영토를 차지하면서부터 두 나라의 군사력 역시 신라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위덕왕 8년 7월 이제 우리 백제가 누란의 위기에서 벗어나 백성들의 생활도 안정을 되찾았고 군사력 또한 회복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모두 나라 구석구석에 대왕마마의 은혜가 미쳤기 때문이옵니다. 그러하옵니다. 모처럼 고구려 신라하고의 국경도 안정이 되어서 변방의 백성들도 걱정을 덜게 되었사옵니다. 그러나 선조들이 나라의 기틀을 세웠던 한성 땅을 끝내 되찾지 못하였는데 지금 큰 탈이 없다 하여 나라가 안정되었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저들의 북방 군사력의 동태는 어떠한가? 신라에서 우리의 옛 한성 땅에다 신주를 설치하고 아참무렉이라는 자를 군주로 임명해서 방비를 철통같이 하고 있다옵니다. 아직 북쪽을 정벌하기엔 이르다는 말이 아니냐? 그러하옵니다. 좋다. 그러면 동쪽 변경을 칠 것이다. 장수는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라. 예, 대왕마마. 그러나 위덕왕이 모처럼 신라를 응징하기 위하여 군사를 보내 침공했던 이 전투에서 백제군은 또 패배를 당합니다. 왕이 군사를 보내 신라의 변경을 침공하였으나 신라군의 반격으로 패하였다. 사망자가 1000여 명이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백제가 군사를 일으켜 변경을 침입하여 민가를 약탈하므로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이를 막아내고 적군 1000여 명을 참획하였다.
신라 본기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덕왕은 일단 국력을 회복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 군사력에 있어서 신라에 비교하기가 조금 힘들었지 않았을까, 열세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죠. 그래서 되게 신라가 백제 멸망 시에 백제에 쳐들어온 거 보면은 되게 이제 5만 군이 쳐들어올 때 아마 전 국력을 아마 다 동원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백제도 대체로 국력은 비슷하지 않았을까, 저 그렇게 되게 파악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때 신라는 전성기를 구가하는 진흥왕 때였기 때문에 병력의 규모가 엇비슷하다 하더라도 백제는 관산성 전투 패배의 충격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상황이었던 반면에 신라는 진흥왕이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신라가 군사적 대결에서 우위를 보인 것은 당연하다. 한밭대 심정보 교수의 분석입니다. 한강 유역의 땅을 힘들이지 않고 차지한 데다 백제와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 신라는 스스로 예전의 신라가 아니라는 자부심에 차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서기 기록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신라가 급벌관을 보내서 조부를 바쳤다. 사빈이 연회를 베풀었는데 예우가 평상시보다 덜하였다. 급벌관이 분하고 한스럽게 여기며 돌아갔다. 일본서기 흠명기 22년, 서기로는 561년의 기록입니다. 급벌관은 신라의 17관등 중에서 11번째 관등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다 할 수는 없는데, 사신을 맞이하는 일본 관리의 접대가 신통치 않다고 해서 가지고 온 물품도 전달하지 않고 그냥 본국으로 돌아와 버렸다는 내용입니다. 얼마 뒤에 신라에서 다시 사신을 파견해 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신라 조정에서 가져온 조부를 전하지 못했기에 다시 찾아왔소이다. 아, 그러셨소이까. 지난번에 온 신라 사신의 경우는 유감이었소이다. 어쨌든 잘 오셨소이다. 지금 남파의 대군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쪽으로 가시지요. 예, 그리하지요. 여기 나오는 난파의 대군은 지금의 오사카 중심부에 있던 애교용 청사의 이름이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신라 사신이 그 청사로 갔는데 여러 나라 사신이 함께 와서 왕을 만날 경우 어느 자리에 서느냐를 대단히 중시 여기던 시기였죠. 자, 신라 사신께서는 저쪽 자리에 서시오. 뭐라고 하시었소? 어느 자리에 서라고요? 저기에 신라 사신의 자리를 마련해 두었으니 가서 서시오. 아니, 백제 사신보다 더 아래쪽이 아니오. 나는 저 자리에 가서 설 수 없으니 자리를 다시 정해 주시오. 그 자리가 신라 사신의 자리가 틀림없으니 가서 서시오. 나는 백제보다 더 아랫자리에 설 수는 없소. 우리 신라를 이런 식으로 푸대접하는 것을 참지 않을 것이오.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니 신라 사절단은 모두 나를 따라 퇴장하라. 신라 사신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전쟁에서 크게 무찔러 이긴 백제보다 더 낮은 대우를 받는 것을 참기가 어려웠겠죠. 서울역사박물관 김기섭 연구원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백제하고 싸워가지고 연전연승하고 왕을 죽일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지금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또 왜군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패할 정도의 그 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외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어떤 존재를 알리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 외교적으로 생각해 보면 백제와의 그 외의 그 긴밀한 관계를 조금은 벌려놓고 싶은, 그리고 자기와 척지지 않게끔 등거리를 좀 유지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사신을 보냈을 텐데, 이 사신이 가서 보니까 이 워낙에 차별 대우가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러나 오랫동안 백제와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을 뿐 아니라 백제계 사람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야마토 정권이 하루아침에 신라를 백제보다 상위에 자리하도록 할 수는 없었겠죠. 물론 외의 조정에는 친신라계 세력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외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백제와 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백제와 긴밀히 연결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라계들이 신라 쪽과 약간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좀 통할 여지가 좀 적었지 않았나,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 외에도 신라하고 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화이 같은 사람이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키고 한 기사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보면 외에도 분명히 신라하고 좀 이제 신라가 좀 커지고 뭐 또 나름대로 그 금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자랑거리로 또 얘기가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좀 서로 교류를 통해서 좀 접하려고 하는. 김기섭 연구원이 언급한 이화의 반란이란 서기 527년에 규슈 지역의 지방관이었던 이화이라는 사람이 신라의 사주를 받아 반란을 일으켰다가 야마토 정권의 친백제계 세력에 의해 진압당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이렇듯 당시의 외국에 친신라계 세력도 없지는 않았으나 백제계 세력을 넘어설 정도는 못 되었던 모양입니다. 서기 562년 백제로서는 또 하나의 반갑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신라가 임나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일본서기에는 이렇듯 짤막하게 기록돼 있으나 삼국사기 신라 본기를 보면 그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진흥왕 23년 가야가 모반함으로 왕은 이사부에게 명하여 이를 토평하게 하고 사다함을 그 부장으로 삼았다. 이에 사다함은 기병 5천을 거느리고 진격하니 모두 항복하였다. 가야 연맹의 많은 세력들이 신라에 넘어가고 그나마 남아있던 대가야마저 신라 장군 사다함에 의해 함락당함으로써 가야 연맹 전체가 몰락해버린 것입니다. 백제와 신라가 관산성에서 한판 전쟁을 벌일 때 백제 편을 들어서 신라와 맞서 싸웠던 것이 가야의 몰락을 재촉했다고 봐야 하겠죠. 관산성 전투할 때 이때 대가야 군이 실제로 백제를 도와서 같이 출전하고 있거든요. 대전 지방에서 발굴조사하니까 그 당시 그 가야 시대의 무덤도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대전 지방에서 옥천 지방인 그 관산성을 그 공격할 때 가야군이 왔었다고 하는 것을 고각적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라에서는 그 가야에 대해서 상당히 그 기분이 아마 상해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산성 전투 때 이 가야가 그 동원된 거에 대한 응징이 이 562년 기사로 표출된 거죠. 가야가 몰락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지금의 경상남도 지역을 모두 신라가 차지해버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백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562년에 대가야로 대표되는 가야 연맹을 완전히 병합한 걸로 나오죠.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신라가 경상도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요건 백제가 외로 통하는 가야를 통해서 외로 통하는 그 루트를 신라가 이제 거의 위협하는 지경에 왔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기도 합니다. 당시로는 백제가 외로 향하는 게 연안 항로기 때문에 결국 저 가야 지방까지 와서 거기서 그 짧은 거리로 현해탄을 건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제로서는 한강 유역을 신라가 차지하면서 서해의 태안반도를 통해서 중국으로 가던 루트가 위협을 받게 되었는데, 가야를 통해서 외로 가던 길마저 어렵게 됐으니 이제 애국과의 교빙 행차가 아주 고단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서기에 올라있는 우리나라 관련 기사를 보면 대부분이 백제, 신라, 가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제와 외의 우호적인 애교 교섭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었는데, 위덕왕 재위 시기에 접어들면서부터 뚜렷한 한 가지 변화가 발견됩니다. 백제와 외의 애교 관련 기사가 줄어들고 대신 그동안 보이지 않던 고구려 관련 기록들이 대거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훈명 31년 여름 4월 고구려 사신이 바람과 파도에 시달려 배댈 곳을 잃고 헤매다가 물결 따라 떠다니던 중 호련히 해안에 다다랐다. 천왕이 객관을 세워 대접하고 후한 제물로서 돌보도록 하였다. 민달 2년 여름 5월 고구려 사신이 해안에 정박했는데 배가 부서져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았다.
후 3년 5월 고구려 승려 해자가 귀화하자 황태자의 스승으로 삼았다. 김기섭 연구원은 이 시기에 왜국이 고구려와 애교 관계를 진전시킨 것은 이제 백제가 왜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줄어든 상황에서 애교상 다각화를 모색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왜한테 백제가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나라가 이제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요 무렵에 왜가 했던 것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왜로서도 이제 좀 외교의 다각화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막 찾기 시작했던 것 아닌가. 상대적으로 지금 백제는 막 침소 상태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점점 이제 좋게 얘기하면 내부의 어떤 체제나 이런 걸 정비하는 시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대외적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동안에는 중국의 선진 문물을 일방적으로 백제를 통해서만 받아들였었는데 이제는 고구려를 통해서도 공급받을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시기가 바로 위덕왕 시기였다는 얘기죠. 흥미로운 것은 그동안 백제는 중국의 남조와만 교섭을 해왔는데 위덕왕 시기에 이르러 남조의 진나라는 물론 북조의 제나라와도 사신을 파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왕마마, 3년 전에 진나라에 사절단을 보낸 것은 선대대왕 때부터 맺은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대왕마마의 깊은 뜻인 줄 알겠사온데 어찌하여 북쪽의 제나라에 사신을 보내려 하시옵니까? 우리가 남조하고만 교빙을 하고 있는 동안 북조의 변화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느니라. 북조에서는 고양이라는 자가 동위 호정제의 제위를 찬탈하여 제나라를 세웠다고 들었다. 그들에게도 우리 백제의 건재함을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 제나라에 갈 사절단을 구성하여 떠날 채비를 갖추도록 하라. 실제로 삼국사기 백제본계는 중국의 남북조에 번갈아 사신을 보냈다는 기록이 올라 있습니다. 위덕왕 14년 가을 9월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17년 북제의 후주가 왕을 임명하여 사지절 시중 거기 대장군 대방군공 백제왕으로 삼았다. 19년 사신을 제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24년 가을 7월 사신을 진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일각에서는 위덕왕의 중국에 대한 활발한 사신 파견이 그동안 위축됐던 왕권을 다시 다잡았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위덕왕이 하반기에 되면 이제 왕권을 어느 정도 회복해서 자신감을 이제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위축됐던 부분에서 좀 이제 조금 대외적으로 좀 뭔가 자기를 알리고 또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귀족한테 눌리다가 이제 왕권을 찾으니까 이제 활발하게 대외 활동도 벌인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중국과의 교류에도 나타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교류의 한 증거일 뿐이고 위덕왕 때는 대체로 귀족들한테 눌려 있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것이 왕권 회복의 증표인지 아니면 위덕왕이 여전히 귀족 세력의 세에 눌려 위축돼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북조에 사신을 보내 자기를 받았다는 사실은 주목을 끌만합니다. 한성 시기에 계로왕이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응징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이후 백제와 중국, 북조 세력 간의 애교는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위덕왕이 북조의 제나라, 즉 북제에 사신을 보내는 배경에 대해 심정보, 김기섭 두 전문가의 의견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때쯤이면 그 백제가 국력을 회복해서 그 이제까지 국력을 회복했다는 것을 국제 무대에 알리기 위해서 남조에만 사신을 파견하지 않고 그 북조에도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특히 고구려하고는 아주 사이가 아주 나빠졌기 때문에 이때 그것을 조정할 그 역할을 혹시 저 북조에
부탁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진나라한테 보내는 건 뭐 이해할 수가 있는데 북쪽에다가 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건 기본적으로 지금 북조가 남조보다는 북조가 훨씬 더 이렇게 좀 주도하는 이제 중국의 정세를 감안한다면 백제로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주변 세력 중에 중국의 어떤 정세나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좀 느끼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게 결국은 나중에 수나라가 이제 섰을 때 백제 쪽에서 수나라한테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고구려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중국의 왕조들로 하여금 고구려를 견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었고, 무엇보다 정치적 격변을 겪고 있던 중국 북조의 변화를 위도광이 어느 정도 읽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조의 전형적인 등거리 외교를 했던 셈이죠. 서기 577년, 신라에 새로운 왕이 들어섰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 대왕마마. 진흥왕이 죽고 그의 둘째 아들 사륜이 왕위에 올랐다고 하옵니다. 하온데 이찬 거칠부를 상대 등으로 삼아서 국사를 모두 거칠부에게 맡기고 있다 하옵니다. 선왕을 시해한 원수에게 복수할 기회를 놓쳐서 안타깝구나. 이제 그의 아들이 내 상대가 되었으니. 우리 백제가 신라에게 빼앗긴 영토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장수는 군사를 몰고 가서 동쪽 변경으로 진격하라! 위덕왕으로서는 신라에 대한 마지막 공격이었습니다. 신라는 그 사이 진흥왕이 죽고 사륜을 본명으로 가진 진지왕이 즉위한 직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국사기 신라 본기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죠. 백제가 군사를 일으켜 서쪽 변경에 주와 군을 침범함으로 진지왕은 이찬 세종에게 명하여 물리치게 하였다. 세종은 일선군 북쪽에서 적을 격파하고 3,700명을 참획하였다. 여기서 일선군은 지금의 충남 서산입니다. 어쨌든 백제는 또 한 번 신라에게 무력하게 패하고 맙니다. 위덕왕 시기 백제는 신라에게 빼앗긴 땅을 회복하기 위해 벌인 전쟁에서 연전연패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강역을 이미 상실할 때부터 백제는 이제 힘겨워지기 시작했다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무령왕 때 뭐 다시 강국이 됐다, 뭐 자신감을 회복했다, 성왕 때 다시 옛 부흥을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그 신라가 착실하게 이렇게 견고하게 착실하게 쌓아놨던 그리고 확장해놓은 그 영토를 다시 뺏어오기는 참 역부족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하죠. 그래서 이미 좀 뭔가 좀 기울어가는 그런 국가적 이미지를 이 무렵이면 많이 드러내는 거고요. 기울어가는 백제의 국세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가 위덕왕 24년이었는데 위덕왕은 이 전쟁에서 패한 이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21년 동안 더 이상 신라와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내부 체제를 정비해서 국력을 더욱 비축해야겠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백제가 내치에만 전념한 것이 아닌가. 이 내치에 힘써서 국력을 회복해서 나중에 무왕이나 의자왕 때 신라를 응징할 수 있는 그런 국력을 다시 회복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일본 서기 민달 12년조, 서기로는 583년의 기록을 보면 외국의 왕 민달이 자신의 아버지 흥명왕 시기에 신라가 멸망시켜버린 임나, 즉 가야를 다시 세우기 위해 계책을 세웠다는 내용의 기록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천황 때에 신라가 임나를 멸망시켜버렸다. 아버지 천황께서 임나를 복구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리하여 짐은 신의 모책을 도와 임나를 부흥시키고자 한다. 지금 백제에 있는 달솔 일라가 어질고 용맹스럽다 하므로 짐은 그 사람과 함께
계획하려 한다. 여기 나오는 일라라는 인물이 아버지는 아리사등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본래는 가야의 지배층 출신이었습니다. 아리사등은 6세기 초에 가야에서 외국으로 이주하여 규슈의 화휘북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국조가 됩니다. 아리사등은 아들 일라를 백제의 관료로 보내서 백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왕이 임나 재건을 논의하겠다고 불러오라고 명한 일라라는 사람은 그 뿌리는 가야 사람이고 일본 열도에서 출생했으며 백제에 파견되어서 달소리라는 벼슬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일라를 데리러 백제로 건너간 외국의 사신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천황폐하, 소신이 일라를 데리러 왔다 알렸사온데 백제의 군주가 일라를 소중하게 여겨서 보내려고 하지 않사옵니다. 그래. 다시 백제로 가거라. 이번에는 백제 조정으로 가지 말고 일라를 직접 만나 의향을 타진하고 오도록 하라. 그래서 외국의 사신은 다시 백제로 건너와 비밀리에 일라를 만나게 되는데 내가 백제 조정에서 오간 얘기들을 가만히 듣자 하니 나를 일단 천왕께 보내면 다시 백제로 되돌려주지 않고 억류해 버릴까봐 안 보내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천왕께 말씀을 올려서 보다 강력하게 칙을 내려 백제 왕에게 보내도록 압박을 하시라 이러십시오. 그리하겠소. 백제 왕이 외국 왕의 칙령을 받아서 그대로 받들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일본 서기에서는 외왕의 강력한 요청으로 일라라는 사람이 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외국의 왕이 미리 사람을 보내서 일라로부터 국정에 관한 조언을 들었다는데 일라가 외의 조정에 정치적 조언을 했다는 내용을 보면 좀 엉뚱합니다. 천황폐하, 우선 선박을 많이 만들어서 나루마다 줄지어 띄워놓으면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질 것이옵니다. 그런 다음 유능한 사신을 백제에 보내서 백제의 국왕을 부르시되 왕이 오지 않으면 태자를 불러서 죄를 물으시옵소서. 그리하면 백제에서 이렇게 말할 것이옵니다. 우리 백제에서 배 300척의 사람을 태우고 가서 축자에 살고자 하니 허락하여 주시오. 백제에서 그렇게 청해오면 짐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느냐? 예,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하시옵소서. 백제 사람들로 하여금 축자에 들어와 살도록 허락하라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천왕폐하. 겉으로 일단 그렇게 허락하시면 백제에서는 축자에 신국을 세우기 위해 여자들과 아이들을 배에 태우고 올 것이옵니다. 이때를 대비하여 미리 중간에 복병을 많이 두었다가 백제의 여자들과 아이들이 도착하면 모조리 죽이시옵소서. 일라라는 이 인물의 언동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외국왕이 일라를 부른 목적이 신라에 의해 멸망된 임나, 즉 가야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외와 백제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할 텐데 일라가 외의 조정에 자문한 내용은 한결같이 백제에게 적대적인 내용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신라가 멸망시킨 가야, 즉 임나를 재건하여 임나 일본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백제에 있는 일라를 불렀다는 것은 일본 서기 편찬자들이 거짓으로 꾸며 넣었다는 증거죠. 이 기사의 요점은 백제가 규슈의 축자라는 곳에다 신국을 세우려고 했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그 외로 통하는 루트가 이미 막힌 셈이나 이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육로로 가서 가야 지역에서 한동안 사람 요즘처럼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씩 묵었다가 이제 거기서 또 운송하려면 또 이제 짐 같은 거 풀어서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루트가 지금 상당히 이렇게 좀 어렵게 된 것 아닌가 싶고 그 어렵게 된 것 때문에 뭐 그렇게 나타난 것일 수 있죠. 그러니까 축자 지역, 그러니까 규슈 북부 지역에다가 백제의 거점 지역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그동안 백제에서 현해탄을 건너 일본 열도를 왕래할 때
가야 지역에 중간 거점을 두었었는데 이제 가야가 신라의 영역 속으로 들어와 버렸으니 대신에 위덕왕은 규슈의 축자에다 백제의 분국을 설치하고 그곳을 거점으로 삼으려고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외국의 입장에서는 백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축자에 백제의 신국이 들어서도록 허용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백제가 아무리 지금 세가 좀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외하고 비교해 보면 뭔가 지금 주고받는, 한쪽은 일방적으로 주는 데 익숙해 있고 한쪽은 받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직접 와가지고 여기서 컨트롤 하겠다라고 나서면 이거 외로서도 이게 중앙에서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특히 규슈 지금 구주 지역은 중앙에서 그 야마토 정권이 항상 이렇게 통제하면서 여기에서 지금 백제로 군사를 보내고 규슈 지역에 있는 군사들을 보내고 그 반대급부로 뭘 받아서 지금 오사카 나라 지역에 있는 데까지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터에 백제가 축자의 분국 형태의 거점을 마련해서 중간 기착지로 삼게 되면 통제불능의 사태에 이를 수 있었겠죠. 여기서 백제가 여자들과 어린애들을 먼저 배에 태우고 와서 축자에 살게 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백제가 가야를 지배할 때에도 우선 백성들을 그쪽으로 이주시켜 살게 했던 데에서도 나타나듯이 백제의 대외 진출이 한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외국 조정 내부에서는 치열한 세력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기도 하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그렇다면 일라에 대한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은솔과 참관이 일라를 수행하여 왕도로 가는 도중에 몰래 아랫사람들에게 말했다. 일라, 저자를 죽여야 한다. 천홍한테 가고 있는 달솔나리를 죽이라고요? 만일 너희들이 일라 저자를 죽인다면 나중에 백제로 돌아갔을 때 대왕마마께 아뢰어 큰 벼슬을 내리도록 할 것이다. 알겠느냐? 소인들한테 정말 높은 벼슬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이옵니까? 아무렴. 대왕마마께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처자식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 대신 감쪽같이 해치워야 한다. 예, 알겠느냐? 알겠사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일라는 자신을 수행하던 백제 사람들에 의해 살해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일라를 죽였을까요? 백제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긋나는 어떤 그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일라가 요거처럼 딱 그렇게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백제와 그 외를 엮어주는 어떤 중간에 거간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백제를 위해서 애쓰는 백제 계통에 아주 속하는 관작을 가지고 있거나 백제에게 뭐랄까 사신 외교가들과 좀 약간 상반된 어떤 그런, 여기 백제로 와가지고는 일라가 얘기한 게 좋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일라가 외의 조정에 자문한 내용이 백제에게 해로운 것들이어서 그를 살해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본서기에는 일라가 살해당하는 부분을 조금은 황당한 설화풍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낮으로 서로 모의하여 일라를 죽이고자 하였는데 이때 일라의 몸에서 빛이 나서 마치 불꽃 같았으므로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였다. 드디어 12월 금음에 빛을 잃기를 기다려서 죽였다. 일라가 다시 살아나서 나를 죽인 놈들은 내가 부리던 노비들이지 결코 신라의 소행이 아니다. 그런데 그는 죽으면서 어째서 자신을 죽인 쪽이 결코 신라가 아니라는 유언을 남겼을까요? 김기섭 연구원은 무책임한 가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막 상상력을 막 발휘를 한다고 치면 일라라고 하는 사람이 백제계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가야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가야는 나중에 또 결국 신라에 흡수된 지역이고 또 그래서 거기에는 신라 사람들이 또 어떤 뭐랄까 줄을 대고 있었을 가능성도 사실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일라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좀 백제의 어떤
백제 위주의 그런 이제 그 노선이랄지 이런 것들을 조금 뭐 다르게 좀 방해했을 가능성도 사실은 있는 거고요. 오히려 일라가 왜국의 조정에다 백제에게 유리한 국정을 펴도록 조언을 하자 신라에서 사람을 보내 그를 살해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일라의 유언을 근거로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런 근거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축자의 분국을 설립해서 신라의 해상 세력을 견제하려던 위덕왕의 구상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럼 잠시 화제를 돌려서 중국 사서인 북사 백제전에 올라있는 백제 관련 기록 한 대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나라의 형벌은 반역한 자, 전쟁터에서 퇴각한 군사 및 사람을 죽인 자는 목을 베었다. 도둑질한 자는 귀양부되는 동시에 그 작물의 2배를 징수하였다. 부인으로서 간통죄를 범하면 남편 집의 계집종으로 삼았다. 이 대목은 백제의 생활 풍속이나 형벌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번엔 백제의 시족에 관한 내용을 들춰볼까요? 나라 안에는 8시족의 대성이 있으니 사씨, 연씨, 협씨, 해씨, 진씨, 국씨, 목씨, 백씨 등이다. 이 8시족에 관한 내용은 위덕왕 혹은 그보다 앞선 성왕 시기의 상황을 기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마 성왕이 통치를 잘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이런 그 대성 그 8족을 전부 다 잘 기용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그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대체로 그 북사 그 백제전에 나오지만은 사씨, 연씨, 협씨, 해씨, 진씨, 국씨, 목씨, 백씨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협씨로 된 저 인명은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나 대신 그 목협씨는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협씨는 그 목협씨가 백제 귀족 세력의 시족 분포를 가늠할 수 있는 이 대성 8족 중에서 협씨는 목협씨가 아닌가 추측됩니다. 또 하나 북사 백제전의 원전에는 칼도자 3개를 포개 놓은 글자의 성씨를 백제의 대성 8족의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에는 없는 이 글자를 자전에서 찾아보면 가를 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를 비롯한 어떠한 사서에도 그런 성씨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본래 힘력자 셋을 포개 놓은 협자였는데 활자가 달아져서 칼도자 셋이 겹쳐 있는 형상으로 변형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대왕마마, 얼마 전에 사신을 보냈던 북주의 주나라가 망하고 대신 수나라가 들어섰다 하옵니다. 오호, 그러한가? 경들은 수나라에 사신을 보낼 준비를 하라. 중국의 북조에 큰 변화가 생겨납니다. 나중에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 수나라가 들어선 것입니다. 위덕왕은 서기 581년에 기민하게 수나라에 사절단을 보내 수나라 고조로부터 대방군 공이라는 작호를 받습니다. 이듬해인 582년에도 재차 수나라에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 한편으로 그 다음 해에는 남조의 진나라에도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위덕왕 589년에 수나라가 남조의 진나라를 평정해서 중국의 통일 왕조로 등장합니다. 바로 이 무렵에 백제가 수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대왕마마, 멀리 수나라에서 귀한 객들이 우리 백제에 당도하였사옵니다. 아니, 수나라라면 금년에야 세워진 나라가 아니더냐. 그런 수나라에서 우리 백제에 사람을 보냈다는 말이더냐. 사정을 알고 보니 수나라 병사들이 탄 전선 한 척이 표류하여 탐모라국에 당도하였다 하옵니다. 저런. 그래서? 탐모라국에서 며칠 지내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 백제의 국경에 다다랐사온데 우리 수군들이 이들을 통과시킬 것인지를 물어왔사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없는지 물어서 후하게 대접하도록 하라. 짐이 별도로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수나라가 진나라를 평정한 것을 축하해야겠다. 위덕왕은
내친 김에 수나라에 축하 사절단을 보냈는데 수서 백제전을 보면 수나라의 고조가 백제 사신에게 이런 조서를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나라를 평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백제왕이 멀리서 표문을 올려 축하하였으나 왕래하기가 지극히 어려우니 만일 풍랑을 만난다면 인명이 손상될 것이요. 백제왕의 진실한 마음은 짐이 벌써 잘 알고 있어. 서로 거리는 멀다 하여도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니 반드시 사신을 보내지 않아도 될 것이요. 이제부터는 반드시 해마다 찾아올 필요는 없어. 짐도 사신을 보내지 않을 터이니 왕은 그리 아시오. 수나라의 고조는 자신들의 군함 한 척이 표류하여 백제를 거쳐 돌아온 적이 있어서 수나라와 백제의 뱃길이 멀고 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조서를 보냈겠죠. 그런데 바로 이 수서 백제전의 맨 마지막 부분에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나라의 남쪽에서 바다로 석 달을 가면 담모라국이 있는데 남북으로는 천여리이고 동서로는 수백 리이며 토사물로는 노루와 사슴이 많다. 백제에 부용되어 있다. 바로 이 담모라국이 수나라의 전선 한 척이 표류했던 섬이라고 수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삼국사기는 수서 백제전의 기사를 옮겨 적으면서 담모라국을 탐나도라고 할 때의 그 즐길 탐자를 써서 탐모라국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 탐모라국은 현재의 제주도라고 인식해 왔는데 지난번 문영왕 얘기를 하면서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원광대 소진철 교수는 수서 백제전의 이 담모라국이 결코 제주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제주도는 남북으로는 짧고 동서로 긴 타원형인데 남북이 천리나 되고 동서로 수백 리라면 제주도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큰 섬인데다 그 모양도 남북으로 길쭉한 모양이라는 것이죠. 또한 백제의 남쪽 바닷가에서 석 달이나 항해를 해야 도달했다는데 제주도의 경우 당시의 범선으로도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 맞는 섬은 지금의 타이완, 즉 대만이고 당시 백제가 대만을 속국처럼 지배하고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김기섭 연구원은 언급을 보류하겠다고 했는데 심정보 교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탐무라국은 제주도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수나라 전선이 표류했기 때문에 수나라가 그 고구려를 공격한다는 내용을 알고서 이때 실제로 그 왕변나를 수나라에 보내서 그 향도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수나라 이 전선이 지금 제주도로 그 비정되는 탐무라국에 오지 않았다면 백제가 아마 그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한다는 내용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위덕왕이 수나라에 왕변나라는 사신을 보내 수나라의 고구려 정벌에 관련된 의견을 전하는데 수나라 군함이 제주도에 표류하지 않았으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런 정황에 비춰볼 때 담모라국은 제주도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를 남북으로 천리나 되고 동서로 수백 리라고 한 기록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와서 보고 간 수나라 사람들이 방위를 잘못 알아서 생긴 착오이고 남북 천리 운운한 것도 정확한 거리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대충 가늠하여 적는다는 것이 그렇게 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제의 남쪽에서 바다로 석 달을 가야 한다는 기록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글쎄요, 우리가 너무 담모라국을 제주도로 전제하고서 그 조건에 어긋나는 기록은 잘못된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닐까요? 일본 서기 597년의 기록을 보면 우리에게 귀에 익은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백제 왕이 왕자 아좌를 보내서 조공하였다. 고구려의 승려화가 담징은 호류사의 금당벽화를 그렸고 백제의 아좌태자는 일본 최고의 걸작품으로 일컬어지는 쇼토쿠 태자의 초상화를 그렸다. 이렇게 역사 시간에 배워왔죠. 그런데 현재 일본의 국내청에 소장되어 있는 그 초상화가
백제의 아좌가 그린 것이라는 데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이때 외로 건너간 아좌라는 인물이 위도광의 맏아들로서 다음 왕위를 계승할 태자였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본서기에는 그냥 왕자 아좌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학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좌가 위도광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김기섭 연구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일본 태자의 그림을 그렸다는 등 그런 얘기도 전하고 합니다만은 그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요 무렵 왕자기 때문에 위도광의 동생 뭐 이런 거보다는 아마도 뭔가 연결된 아들이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위도광이 죽고 나서 그 왕위를 잇는 사람이 해왕 동생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위도광이 정말 아들이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은 듭니다. 그래서 여기 왕자라는 게 당시 왕의 꼭 아들만 왕자라고 칭하는 건 아니니까. 백제의 왕자 아좌가 외구에 건너갔다는 기록 이후에 어떤 후속 기록도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위도광의 아들인지 혹은 그냥 왕자라고만 불리는 백제 왕실의 자제였는지, 또한 그가 임무를 수행하고 도중에 귀국했는지 아니면 외국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아좌가 위도광의 맏아들로서 태자 신분이었다면 위도광이 죽은 다음에 임금 자리에 오른 제28대 해왕과의 관계 역시 수수께끼에 쌓이게 됩니다. 위도광 제2 마지막 해인 서기 598년 백제 사신 왕변나가 수나라 문제에게 나타납니다. 백제에서 왔다고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황제 폐하. 황제 폐하께서 군사를 일으켜 요동의 고구려를 공격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사온데, 저희 백제국 대왕께서는 만일 수나라 군사가 고구려 정벌에 나선다면 우리 백제군이 기꺼이 향도로서 나서서 고구려 침공을 안내하겠노라 하시었사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아주 상식적인 접근이 가능한데, 백제의 입장에서는 수나라가 지금 바야흐로 중국을 완전히 거의 통일했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고구려를 지금 공격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제 들리니까, 백제로 봐가지고는 이번 기회에 이제 통일된 국가니까 이번 기회에 좀 중국과의 그 사이에 뭐 남북조를 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잘 보여서 뭔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얻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테고, 수나라의 고구려 정벌에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고 나섬으로써 남북조를 통일하여 막강한 세력을 확보한 수나라의 환심을 사는 것은 물론 고구려를 견제하는 효과를 노리자는 것이 백제의 계산이었겠죠. 그러나 수문제가 위덕왕에게 보낸 답장은 실망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고구려가 우리 수나라의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인신의 예를 지키지 않았기에 장수들에게 명하여 토벌하라고 일렀어. 그런데 고구려의 군신들이 두려워하여 사죄함으로 짐은 이미 그들을 용서하였어. 이미 용서하였는데 그들을 칠 수는 없는 일 아니오. 수문제의 얘기는 고구려와 싸울 생각이 없으니 백제의 도움을 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수문제는 백제가 군사적으로 크게 수나라를 도와줄 처지가 되지 못하면서도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꿰뚫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서기 598년 12월 위덕왕은 백제의 임금으로서는 드물게 45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왕위에 있다가 마침내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사후에 신하들이 시호를 위덕이라고 했는데 그의 위엄을 나타내는 위자를 시호에 썼다는 것은 그의 성격과 풍모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위덕왕은 어떤 인물인지 김기섭 연구위원의 인물평을 들어볼까요? 외향적이면서 대외적으로 좀 활동을 많이 하려고 했고, 또 그런 거에 또 어떤 장기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고, 그걸 발휘하려고 했던 사람 같은데,
결국 초왕자 때 그 관산성 전투라고 하는 너무나 큰 이제 실패를 한번 겪으면서 초년이 상당히 좀 어렵게 시작된 그런 인물이고, 그 왕성한 활동력이 결국 한 번에 이렇게 위축됨으로써 제대로 좀 뜻을 이렇게 많이 펴지 못한 그런 왕이 아닌가. 아마 그는 자신이 재위하던 45년 동안 아버지를 죽게 만들고 대외적으로 백제를 위기에 빠뜨렸던 신라와의 관산성 전투에서의 패배를 내리에서 떨쳐버릴 수 없었겠죠. 그러나 45년간 재위하면서 예전만큼은 아닐지라도 백제의 국력을 어느 정도는 회복시켜 놓고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학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이 그렇습니다. 위덕왕이 죽자 해왕이 왕위에 오르는데 그는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그 뒤를 이어서 법왕이 왕위를 계승하지만 그 역시 1년 만에 사망합니다.